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7시 5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화는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2회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스키 사이언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하지 정렬 문제와 스키와 피팅이고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문진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검정위원장입니다. 본격적인 웨비나에 앞서 저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의학위원장님이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도자연맹 의과위원장 정외과에서 안승표입니다. 어, 2회 웨비나를 시작하게 됐고요. 2014년 위원장님 11월, 비디오를 11월에, 켜주시면 좋은데. 비디오? 네, 비디오 켜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 저기, 락돼 있는데요. 예, 락이 돼 있. 비디오를, 네네, 어, 블록돼 있는데, 네, 일단 지나가시죠. 네. 네. 안 보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1회 웨비나를 했고요. 4개월 만에 열리게 되네요. 오늘 저기 중요 행사들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웨비나 날짜를 잡았습니다. 첫 틀에서 지금 시행착오를 조금씩 겪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점 회가 거듭될수록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기획자로서 저희 행사 의미를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우리가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과학의 정보의 중요성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과학적 정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과거에는 막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막 봤는데 요즘은 뭐 기껏해야 유튜브 뭐 맨날 쇼츠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정보는 널려 있지만은 그 심도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노우 스포츠라는 종목의 이 과학적인 지식들을 좀 더 쉽게 습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량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행사 하고 나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이제 피드백이 와요. 그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쉬운 얘기만 해라. 그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반면에 좀 더 진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저희가 방향성은 이거는 과학적 지식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흥미 위주로 갈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좀 덜 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려는 그것을 공표 그렇게 저희가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기능 해부학 및 그다음에 하지 정렬과 이거 다 관심이 많잖아요. 부스 튜닝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저희 이 분야의 이 가장 앞서가시는 박정호 대표 모셨으니까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문준 교수께 다시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이문준 교수 저희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은 저희 지도자연맹 정말 일꾼이시고 서울대 여과학 박사학위와 레벨 3 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지도자명 검정위원장 맡고 계시고 지금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이문진 교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학위원장님 인사 말씀 들으셨고요. 오늘 2회 사이언스 웨비나는 주제가 하지 정렬 문제와 스키와 피칭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하지 정렬의 기능 해부학. 그래서 은승표 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하지 정렬 문제의 해결. 그래서 스키와 피팅과 관련해서 박정호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지 정렬이 스키잉에 미치는 영향을 어, 양성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난번에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토론자 이외에는 화면이나 뭐 음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나는 대로 각 발표가 끝나는 대로 Q&A를 남겨주시면 그 Q&A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그 발표가 지나가서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에 정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발표가 내용이 너무 많거나 혹은 질문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제가 선별해서 좋은 질문을 선별해서 대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자이신 sim표 원장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코리아 정형외과, 정형외과 스포츠학 전문의 연승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저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이 하지의 정렬, 결국에는 기능해부학적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스키라는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체중을 포함한 그런 중력을 이 회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직선 주행만 한다면은 그냥 내려가면 끝이겠지만은 이 곡선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엣징이 필요하고 체중 이동, 크로스오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하지의 정렬이 더군다나 스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긴 그런 신발을 신고 하는 스포츠잖아요. 신체 조건이 증폭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스키라는 종목에서 이 하지의 정렬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이 이 전설적인 1972년도에 발간된 이 워런 위터렌의 How the Racers Ski, 역사상 최고의 스키 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키의 고서죠. 워런 위터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카엘라 시프린의 이 모교인, 이 미국 버먼트주 북부에 있는 버크 마운틴 스쿨의 창립자입니다. 이 책을 제가 정말 옛날에 원본을 있어가지고서 정독을 한 그런 몇 번 정독을 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그런 해부학적 요소들이 해석이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로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을 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능 해부학이라 하면은 신체 해부학을 운동에 적용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가장 민감하게 오랫동안 연구가 되는 종목이 스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해부학적 요소를 중에서도 오늘 하지 정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정렬 정말 많은 그런 모양새들이 있죠. 이런 늘씬한 다리들도 있고 애기들은 다 오다리예요. 성장기에 변하고 운동 선수들도 이게 이 여러 가지 그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이 운동 선수들도 각각 다른 정렬을 가지고 있고,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가 오늘 자료 화면으로 쓴 이 하지 정렬인데 이거 모 걸그룹의 이 화면인데 다 늘씬늘씬한 멋있는 그런 다리들 같지만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각자 다른 정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건대 이 운동화 스키를 잘 탈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리도 있고 아닌 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보시고 어느 게 더 스키를 잘 탈 수 있는 다리인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하지 정렬은 3차원적인 정렬인데 이거를 2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X다리냐 O다리냐를 많이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 관상면이라고 해서 그 앞뒤로 봤을 때 하는 2차원적인 설명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왼쪽 오다리 분이죠. 바깥은 X다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다리도 운동 잘하고 운동 선수들 운동 오다리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운동에 적합하다는 거는 물론 일자면 제일 좋긴 합니다. 오다니는 조금 이 파워의 뭐랄까 지만 반발력이 올라오는데 로스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발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발력이 이 무릎 하부의 체중 중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인 그런 정렬에서 중간 분절이 약간 벌어져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정렬을 이해할 때는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위 팔자다리 안짱다리라고 하는 이 발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지 안쪽으로 벌어져 있는지 이게 스키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골 외염전 현상, 염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대퇴골에 비해서 경골이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냐, 일자냐, 안쪽으로 들어가 있냐를 이제 톨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그게 결국, 경골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팔자다리라고 또 표현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짱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은 한 12도, 13도 정도 다 팔자다리입니다. 일자인 사람보다 팔자다리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릎이 이게 좀 평면으로 뭐 설명을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 운동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키는 굴곡과 신전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무릎의 굴곡 신전 방향이 이 발의 방향을 그걸 따라 나가냐 안 따라 나가냐가 이 체중의 부하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도한 팔자다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러고 스키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일자로 모으게 되죠. 그러면은 무릎의 구심면이 팔자다리는 안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큰 불편함 및 그다음에 이 운동 능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래서 그 하지 정렬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게 스키에서 이렇게 옛날부터 발달이 됐어요. 이거는 한번 좀 실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 박정원 대표가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무릎의 굴곡 신전면 모션 플랜이 생기고 그 중심점을 따져봤을 때 무릎을 좀 구부려서 나온 자세를 해서 여기서 이런 그 추를 내리게 되면은 사람마다 떨어지는 그 위치가 다 다른데 가장 운동하기 적합한 그런 요 정렬은 이게 이 두 번째 발가락 정도에 더 떨어지는 게 가장 운동하기 적합한 발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체중 이동이 정확하게 발에 이어지고 그다음에 발에서 발생하는 그런 반발력이 또 체중 중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중 가압도 정확하고 또 가압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체중을 이동시키는 크로스오버 동작도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공용 추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목공용 자를 이용하는 방법, 또 이런 이 개발된 이 부스 위에 올라서서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은 역으로 무릎 중심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위치도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을 뭐 스캔해서 하는 그런 도구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직각자를 많이 사용해서 보거든요. 한번 측정해 보시면은 내 무릎의 그 체중 이동선이 발에 어디 떨어지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그 정렬이 좋은 다리들은 이 두 번째 발가락 정도에 떨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스키 프로들이나 스키 레이서들은 제가 관심 있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정렬 그리고 이게 양쪽이 비슷한 정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저는 제가 짝다리라서 이걸 잘 알거든요. 저는 이 왼쪽 다리의 감이 좀 더 좋은데 왼쪽 다리는 비교적 양호하게 떨어지는 반면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추를 떨어뜨려 보면은 이 부스보다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다리가 자꾸 이렇게 턴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미모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꼭 스키뿐만 아니라 이런 유산소 운동하고 수영하면은 점점 더 잘 나가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운동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요소들 많고 이 체중 이동이 싫으니까 파워도 실릴 수 있어서 골프도 그래가지고 예쁜 다리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팔자다리가 심하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 구심면이 모이게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각다리 그 다음에 똑같은 엣지를 세우기 위해서도 무릎을 더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심지어는 부상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스키를 타려면 어떤 엣지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엣지가 점점 급사면이나 딱딱한 면이 갈수록 엣지를 더 세워야 되고 근데 엣지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 네 가지 정도를 사용해서 엣지각을 극대화시키는데 먼저 몸 전체를 기울이는 방법이 있죠. 인클리네이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관절을 꺾는 겁니다. 꺾어서 앵귤레이션을 주면 엣지가 더 쓰게 되죠. 근데 꺾는 것도 발목에서도 꺾을 수도 있고 무릎에서도 꺾을 수도 있고 고관절에서도 꺾을 수가 있죠. 그런 각 관절의 꺾기를 이용해서 엣징을 더 넣는데 거기에다가 몸을 외향을 주면은 엣지각이 더 나옵니다. 몸을 상체를
아래쪽으로 카운터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그래서 그 레이서들 저기 뭐야 헬반마이어인데 이 레이서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엣지각을 넣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이게 그 경골 외연전에 있는 팔자다리 분들은 똑같은 각도를 내기 위해서 무릎을 이렇게 더 과도하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인 그런 해박 구조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술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양쪽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불편함을 겪는 거죠. 한쪽은 터는 잘 되는데 나는 왼쪽은 자꾸 터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별개인데 이 그 무릎이 안쪽으로 넣게 되는 이거를 그 외반 현상이라고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정형외과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포지션은 십자인대가 잘 끊어지거든요. 십자인대 끊어지면 비디오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십자인대 부상 장면 직전에 이런 외반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도하게 무릎을 집어넣어서 엣지각을 내는 행위는 부상에도 안 좋다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스키가 아니더라도 그 사이클 클리슈즈 탄 그걸 놓고 사이클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이런 그 발이 어느 물체에 고정이 되는 형태의 운동 형태 그걸 이제 폐쇄사슬성 운동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 운동할 때는 위아래가 고정이 되고 안쪽에 있는 그런 그 조인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모션 플랜을 잡기 힘든 그런 영향도 미쳐서 이 팔자다리는 어쨌든 자전거 타는데도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지 재정렬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약간의 다리를 잘라서 붙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스키장 타려고 다리를 잘라 붙이는 건 좀 그렇죠. 그랬을 때 약간의 그 트릭이 있는데 이건 박정호 대표가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제가 대략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깔창을 깔면은 조금 안쪽에서 정렬이 생깁니다. 뒤쪽이 이렇게 무너지던 게 약간 올라가서 일자로 쓰면은 재정렬이 되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램프 앵글이라고 그랬죠. 스키 부츠 안에 보면은 뒤축이 이렇게 넓혀져 있는 이게 깔창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램프가 있거든요. 이걸 높여주면은 발목이 이 굴곡 각도가 조금 이 플란타 플렉션 족저 굴곡이 일어나서 아까 얘기한 그런 팔자다리 형태가 조금 무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뒤축을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아시는 그런 부스에는 캠핑 기능이 있죠. 부스 커프를 갖다가 좌우측으로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잘 트릭을 쓰는 방법인데 이 어, 아우터하고 이너 부스 사이에다가 두꺼운 마블지 같은 스키장 맵 같은 거 갖다가 하나 이렇게 쓱 넣어주면은 팔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스 내부에서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엣지각을 1, 2도 정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엣징이 더 편해지는 거죠. 이런 정도를 사용해 볼 수 있고 자전거 같으면 이 클립 위치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이걸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형태로 이 스키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키 판과 그다음에 이 바인딩의 마운팅을 갖다가 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시 받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슈즈를 갖다 조정하는 것처럼 쉽게 볼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걸그룹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예쁜 스키를 제일 잘 탈 수 있는 다리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 니콜 되겠습니다. 그 정말 다리가 지금 제 환자라서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무릎의 그 굴신면하고 발 나가는 그런 각도하고 정말 일치해서 편안하게 서 있는데도 일자 다리가 나오는데 아쉽지만 다른 멤버들 이 지금 눈을 멀리서 보기에는 일자 같지만은 실제로는 팔자 다리 분들 죄송합니다 이분 저기 이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 다운 포지션과 그 다음에 무릎을 조금 그 안쪽으로 도는 심지어는 이분은 저희 다리를 꼬았죠. 팔자다리를 숨기려는 그런 트릭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께 그저 행사 하나 홍보하겠습니다. 저기 내년 3월 올 시즌이고 내년 3월에 이 국제 스노우 스포츠 안전협 학회라는 국제 행사가 용평에서 열립니다. 이런 그 스키 과학을 다루는 각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세계적인 전문가들, 그 학자들이 와서 용평에서 학회를 열리고 저희가 이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단일 종목으로 그 주제로 이렇게는 열리는 학술 행사로서는 처음 열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스노우 스포츠 쪽에서 주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잘 해내야지 정말 스포츠가 발전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 발표하셔도 좋고, 단순 참가를 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은수표 박사님께서 저희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은 박사님 예, 예. 네, 네, 공유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잠시만요. 예, 다음 발표는 박정호 대표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정호 대표님 공유 혹시 예, 가능하십니까? 예, 네, 저기 지금 첫 번째 발표하셨던 은수표 박사님 관련 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일단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Q&A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 손들기 기능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손들기 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좀 이따가 추가 질문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별히 질문이 없으셔서 일단 박정호 대표님의 발표를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정호 대표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다스 코리아 운영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우선 좋은 자리, 좋은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오늘 뭐 말씀을 듣고서 이제 어떤 위주의 설명을 좀 드릴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좀 좋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키라는 거에 이제 주제인데, 아까 하지 정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기 앞서서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 이제 일단 발이죠. 이제 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쓰여지고 이제 발이라는 부분들이 기초가 돼서 하지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이 발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시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정도만 알지 이렇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충분한 시간과 자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최대한 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키 부츠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로 제작되죠. 물론 브랜드마다 라인업마다 이제 볼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발이라는 게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이런 발이 스키 부츠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존중할 수 있느냐라는 건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비는 곳들이 많이 비고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들은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우리가 스키 부츠라는 게 일단 원초적으로 편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 좋은 어떤 안정적인 피팅감을 다들 원하세요. 그래서 편안하면서 피팅감이 좋아야 되는데 참 사실 이게 기성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츠라는 게 기성품인데 잘 맞겠지 하고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신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서 선택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것저것 바꿔봤는데 계속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이 두 발을 쓰면서 이제 걷고 있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작은 발이 사실 이 걷는 거나 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발에 대한 대단한 어떤 역학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발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를 이제 연상하는 어떤 재미난 그림인데 두 발로는 평생 동안 우리가 걷고 뭐 뛰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스키도 타고. 근데 이렇게 두 손으로는 과연 얼마나 걸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걸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얼마 못 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발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상당히 대단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 흔히 말하는 이제 발이죠. 발 모양인데 우리 모든 발들은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 하나 같은 발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의 뭐 지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발이라는 게 또 온전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게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발도 끊임없이 기초적인 어떤 내 타고난 형태에서 변형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다양한 발들이 이제 다 다른 발들이 크게는 세 가지 부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낫이라는 부분이 낮은 발, 이제 평발이라고 하죠, 보통. 아까 전에 그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모이는 케이스들이 보통 많고요. 이제 아치라는 부분이 중간 정도 되는 발, 그리고 아치가 굉장히 높은 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발들을 이제 조금 특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아치가 낮은 발들은 보통은 안쪽으로 이렇게 발목이라든지 무릎이 모이는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치가 높은 발들은 이제 다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뭐 반대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 드릴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적당한 중간 정도의 발이 좋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물론 좋긴 좋겠죠. 타고난 내용이 아까 무릎의 위치가 두 번째 발가락 정도로 구부러지는 좋은 형태의 다리가 좋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발이라는 게 이제 다리 모양도 그렇지만 그 기초의 타고난 본연의 형태에서 끊임없이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발의 세 가지 타입들을 압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노말 풋이라 해서 노말한 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 발입니다. 아치가. 이제 아치가 높은 발들은 이제 중간이 끊겨 있는 압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평발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전체가 다 붙어 있는 아주 심한 평발도 있는데 이제 플랫풋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양인 족형, 뭐 서양인 족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내용들은 있지만 모든 인간은 우리가 발을 쓰다 보면 평발화되거나 변형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밑에 보시면은 로우아치라는 게 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독일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물론 서양 사람들이 좀 더 아치가 높은 형태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 가치 이 데이터는 본연의 타고난 형태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발을 쓰다 보면 내려앉기 때문에 보통은 서양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내려앉아서 발의 아치가 조금 낮아진 형태들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서양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본연의 어떤 형태를 많이 교정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금 내추럴하게 이제 어떤 피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개선을 시키는 정도가 맞고 한국이 조금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별난데 좀 많이 개선하는 편이 좀 많은 편이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인솔이라든지 스키부츠 피팅을 하면서 조금 제 의견대로 조금 방향을 많이 바꾼 건 이제 변형된 발들을 좀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많이 평발로 알고 오셨다가 좀 많이 높아진 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보행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발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기준점들이 딱 하나로 정해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치가 중간 아치냐 높은 아치냐 낮은 아치에 따라서 이 보행하는 패턴들도 다 다릅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지금 다양한 용어들 있죠. 뭐 유니크하다, 체인지 계속 변화되고 있다, 뭐 복잡하다, 뭐 기초다, 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센스티브하다. 우리가 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 여기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몸을 신체를 지탱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발에는 굉장히 많은 뼈와 인대, 근육들이 막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대단한 역할의 어떤 메커니즘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을 평생 동안 쓰면서 발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갖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휜 경우가 있죠. 뭐 무지의 반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신발이 점점 크게 신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발이 이제 퍼지면서 우리가 발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예. 이 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뼈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28개의 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도 물론 몇 번 안 걷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통 유럽 애들 데이터라서 12,000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평생 동안 뭐 평균 나이를 이제 계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어떤 보행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발이라는 관리를 잘하는 게 다리 형태에 대한 어떤 변형도 좀 덜 초래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발의 뼈에서 크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발목 위치가 이제 타루스라는 게 있는데 보통 스포츠에서 이제 발목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 위치가 물론
그 위에 전체적인 어떤 정렬도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발목의 위치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발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다양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발이 점점 쓰이면서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서 좀 평발화되는 식으로 변하게 되면 이 발목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안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키 부츠에서 안쪽에 주산골도 막 데이고 많이들 이제 뼈 튀어나온 부분 아시죠? 예, 복사뼈도 되고 아파서 거기 늘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런 내용들의 어떤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게 발목 관절 위치가 좀 좋은 위치를 이제 좀 아주 안정적인 위치를 취해야 되고요. 뒤꿈치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 발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뼈가 뒤꿈치인데 뒤꿈치가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을 우리가 제일 많이 지탱하는 게 원래 뒤꿈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되게 안정성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걸을 때도 뒤꿈치를 디딜 때 뒤꿈치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 단추라 그러죠. 이 보행에 대한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힘을 쓸 때는 사실 은근히 그 뒤꿈치에 대한 체중을 많이 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발이라는 게 점점 아치라는 게 저하되면서 발 앞에 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꾸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피로감이라든지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부츠를 신은 어떤 자세를 보고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드풋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치의 어떤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뼈의 형태들이 이제 중간 아치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솔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치라는 거를 이제 발이 무너진다고 해서 서포트는 하겠지만, 이게 발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이 플렉서블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발 자체의 고유의 기능이 이제 발의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잘 움직이기 위한 게 발의 어떤 우리가 운동도 잘할 수 있고 근육에 대한 움직임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걸을 때나 이게 차고 나갈 때 앞쪽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 그 뒤에서 뒤꿈치에서 안정성과 디뎠을 때 아치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움직임과 그다음에 앞쪽으로 이제 차고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발가락을 이제 차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좀 추진력, 파워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발에 대해서의 보행에서 역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보면 이 발가락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아치를 형성하고 있는 건 발 볼 쪽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능이 견고했을 때는 우리가 발가락이 사실 굉장히 이제 내추럴한 상태라 옵션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 발볼의 앞쪽에 이제 아치가 무너진다라는 건 이 발볼 쪽에 어떤 견고한 어떤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보상 동작 이렇게 작용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땐 발가락에 많이 힘주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발을 잘 쓰는 건 좋은데 힘을 주는 건 경직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가락에 힘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왔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인데 발에선 뭐 되게 다단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크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인벌전, 이벌전이라 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을 이제 예를 들면 점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힘을 쓰거나 할 땐 발이 지면에서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좌우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면서 고유의 충격 흡수 능력을 해줍니다. 발이라는 게 만약에 로봇처럼 딱딱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면에 딱 디뎠을 땐 충격이 다 관절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게 적당하게 움직임이라는 건 항상 누구나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발이 불안정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안쪽으로 꺾인다든지 뭐 발목이 바깥으로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적당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과도했을 때는 우리가 좀 어떤 뭐 부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스포츠 할 때의 기능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타입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키 부츠를 저희가 이제 많이들 이렇게 선택하실 때 길이에서 또 발이 넓냐 좀 좁냐 뭐 이런 정도는 뭐 다들 뭐 보시는데 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부츠 회사마다 표기를 합니다. 발의 볼이 뭐 몇 밀리냐. 사실 이게 기준점이 265 기준으로 부츠 브랜드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준치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부츠 브랜드에서의 발볼이 제일 넓은 부분과 측정되어 있는 내 발의 제일 발볼이 넓은 부분이 매치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적인 거는 우리가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너무 이제 이 숫자적인 걸 믿고서 부츠 선택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츠는
숫자적인 걸 기준점으로 참고를 해서 직접 부츠 안에 발을 집어넣어서 이제 세심하게 체크를 이것저것 해보고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세 가지 어떤 그 발 볼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타냈는데, 내로 이제 좀 좁은 발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98mm보다 좀 적었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서 스탠다드라고 하는 발들은 98mm에서 102mm, 그 다음에 넓은 발들은 102mm 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기준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65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뭐 275, 85 신는 분들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넓어지겠죠. 예. 그 발가락 타입도 우리가 좀 이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첫 번째 발가락 긴 분들이 보통 좀 많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뭐 그 스퀘어가 이건 좀 많게 나왔는데, 이건 뭐 나라마다 아니면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데이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신발 모양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65의 길이를 갖고 있더라도, 이런 발 형태, 두 번째 발가락의 긴 형태들은 부츠를 너무 크게 신지 않아도 발가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일직선이거나 첫 번째가 긴 발들은 이렇게 부츠를 신었을 때 어떻게 되죠? 발가락 쪽에 모이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같은 길이라도 발가락 타입에 비해서 부츠 사이즈도 다르게 신거나, 아니면 부츠의 어떤 성형이라든지 어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발가락이 좀 변형이 안 될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츠 사이즈도 체크할 때는 발 길이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발가락 타입도 보셔야 되고, 이거는 단문 스키 부츠뿐만 아니라 일반 신발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스키 부츠는 뭐 사실 좀 딱딱한 부츠기 때문에 발에 불편함이 많이 연출되는 게 바로 와닿는데, 일반 신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도 모르게 발가락이 휘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발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신발 같은 경우도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발에 대한 길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뒤꿈치서부터 발가락 제일 긴 부분까지 체크했을 때가 본인의 발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는 이 발볼, 메타타살 헤드라고 해서 이 발볼의 제일 넓은 부분을 체크했을 때가 이제 발볼의 어떤 넓이가 되고요. 예. 사실 사이즈라는 건 우리는 이제 센티미터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뭐 유럽 사이즈도 있고 뭐 US, UK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씩은 미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표기를 하는데, 보통 18개국 이상은 이제 MP, 몬도 포인트라서 센티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이즈를 쟀을 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보라 색깔이 이제 풀인트라 해서 발바닥에 이제 제일 닿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이 제일 넓은 부위죠. 발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 사이즈를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제일 넓은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발이라는 게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컴포트 스페이스라는 어떤 공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사실은 발가락에 꽉 닿아야 된다, 뭐 멍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지가 사실은 뭐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한 게, 하도 불편한 분을 편안한 작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부츠를 무조건 크게 신어라가 아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나머지 어떤 내용들, 빈 공간이 있거나 하는 내용들은 피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발가락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제 신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작게 신는다고 해서 딴 데가 비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발이라는 게 워낙 입체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피팅을 통해서 발가락을 좀 펴질 수 있는 공간을 부츠에서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월드컵 선수들 중에서 발이 너무 칼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부츠가 뭐 보디밀러 같은 경우도 부츠가 굉장히 긴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키의 판에 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츠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부츠를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칼발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많아서 부츠 안에 공간을 엄청나게 깎아내고 늘린 다음에, 오히려 포밍 이너 부츠라든지 이런 어떤 이너 부츠 피팅을 통해서 안을 엄청나게 채워놓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우리가 월드컵 선수들이 작게 신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작게 신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월드컵 선수들조차도 발이 편안하고 피팅감이 좋은 걸 다 원하는 건 우리가 아마추어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츠가 크게 이제 신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스키의 힘에 방해될 경우 줄인 경우는 거의 안을 보면 부츠가 뭐 빵꾸가 날 정도로 아주 너덜너덜하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라든지 뭐 상급자 스키어 분들은 물론 레벨에 맞는 부츠를 선택하시겠지만,
그렇게 필요 이상 작게 신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 예,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부츠 안에서의 어떤 발의 상태를 좀 이따가 또 자세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꺾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좋은 어떤 예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점점 팔자걸음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이라는 게 아치라는 게 점점 내려앉게 되면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면서 관절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로 벌리게 되면 발목이랑 무릎이 좀 곧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편안해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습관입니다. 근데 제가 좀 항상 추천드리는 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어떤 변형된 내용들이 억지로 11자로 걷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추천드리진 않는데, 스키 같은 경우 우리가 팔자로 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자로 이제 섰을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게 스키라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중요성들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이제 스터디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솔이라는 걸 이렇게 했을 때는 고유의 내용들을 이제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서 똑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형돼서 많이 더 움직였을 때 틀어지는 어떤 관절의 위치들을 이제 인솔에 대한 적당한 서포트를 통해서 좀 시킬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왼발이 안쪽으로 이제 우리가 체중을 실었을 때 좀 더 이런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지, 움직였을 때 똑바로 가는지, 움직였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케이스인지. 아까 사이클 슈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사이클 선수들을 보면요, 다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발목이 꺾여 있는 평발에 다리는 오다리입니다. 왜냐면 앞에 클릿이라는 걸 밟고서 맨날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발 앞에가 너무 힘이 없어져서 발이 안쪽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우리가 페달을 밟은 다음에 당겨 올릴 때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반대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이 무너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쪽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바깥쪽으로 변형되는 경우들 많은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클을 많이 타는 경우, 발을 많이 이렇게 혹사시키는 스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 발목은 안쪽으로 꺾여 있는데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는 이제 안쪽으로 움직일 때 안쪽으로 무너지는 케이스들, 무릎이라든지 발목이 좀 똑바로 굴어지는 케이스들, 바깥으로 이제 벌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무릎의 위치가 두 번째 발가락 정도로 떨어지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제 옆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 무릎이 이제 구부렸을 때, 예, 어떻게 굴어진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발의 아치가 안쪽이 힘이 없는 분들은 앞에가 무릎을 굴렸을 때 뒤꿈치가 떠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굴려야 되는데, 발이 변형돼서 많이 팔자가 됐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분들은 11자로 섰을 때, 혹은 아치가 너무 높아서 경직된 어떤 좀 뻣뻣한 체형들은 무릎 굴렸을 때 뒤꿈치가 떠버립니다. 그러면 스키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무릎을 굴렸을 때 앞으로 쏠리게 되면 뒤꿈치가 뜨기 때문에 턴 중후반부에 뒤꿈치 쪽에 뒤로 주저앉게 돼서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 조금 많이 두껍거나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한 분들은 이제 힐 쪽을 조금 올리는 경우들도, 물론 뭐 그게 계속적인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꿈치를 이제 들었을 때 어떤 아킬레스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뒤꿈치가 보통 신발 신을 때 많이 걸어줄 때 닳죠. 너무 많이 달아도 문제지만 안쪽 다는 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꿈치가 들었을 때 보면 힐 쪽이 이렇게 내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이 걸을 때는 이 바깥쪽을 딛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뒤꿈치가 바깥쪽이 닳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보통 보면 이제 발이 안쪽으로 많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바깥쪽으로 많이 벌리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발들이 바깥쪽이 많이 닳고, 또 타고난 성향이 바깥쪽으로 많이 오다리처럼 휘어있는 아치가 높은 발들도 바깥쪽이 많이 닳습니다. 우리가 신발도 오래 신으시면 안 됩니다. 발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설명을 잠깐 짧게 드렸던 어떤 길이도 봐야 되고 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볼륨도 봐야 되고 움직임도 봐야 되고 압력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데, 유관사로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면 발목은 굉장히 얇은데 앞에가 좀 넓어 보이시죠?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뒤꿈치를 많이 노는데 상대적으로 앞에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버클을 꽉 조여도 뒤꿈치는 여전히 노는데 앞에는 불편하다. 뭐 은근히 많이 있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예. 뭐 이런 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넓진 않죠. 근데 뒤꿈치가 앞에 비해서는 조금 두툼한 편이라서, 또 이런 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사뼈가 약간 바깥으로 빠져 있게 되면 이제
안쪽 발이었을 때, 이 아웃 엣지 열렸을 때 바깥쪽에 복사뼈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발 같은 경우는 발등이 굉장히 높죠. 왼발은 발등이 높진 않죠. 이 발등 높은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발등 높은 분들도 보시면 아치가 높기 때문에 발등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발등이 높은 부츠들을 일단은 좀 추천을 해야 되는데, 발등이 높은 부츠들이 이제 보통 보면 월드컵이나 상자 부츠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등을 늘리는 작업들도 은근히 이런 발들은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등이 오히려 공간이 너무 많이 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버클을 채워도 많이 빈 경우는 이제 패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정을 통해서 또 피팅감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중간 부분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이 내려앉은 분들이 발등을 너무 버클을 꽉 조게 되면 발의 아치가 더 주저앉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움직임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등은 조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스페이스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팅하면 다른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지만 발등은 버클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걸 저희는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부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위별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츠죠. 버클도 있고 이제 밑에를 로어 쉘이라 해서 낮은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쉘, 밖에 아웃 쉘이라고 하죠. 이제 커프라 그래서 위에 있는 쉘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너 부츠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너 부츠에도 구조가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라이너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붓보드라 해서 안에 이제 바닥에 부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여성 부츠들이 이게 힐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도 보면 이제 플랫한 이제 드롭이라 해서 제로 드롭에서 플랫한 신발이 있고요. 요즘 뭐 이렇게 몇 브랜드들이 이걸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뒤에가 조금 경사져서 높은 이제 그 신발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키 부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가 높아지게 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만약에 쏠려 있는 체형이다라고 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를 또 너무 낮추게 되면 뒤꿈치가 또 들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닥에 대한 높낮이들도 부츠 피팅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요소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프라 그러죠. 이제 보통 여자들과 남자들을 크게 부츠 브랜드에서 좀 구분을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숏컷이라 그래서 좀 짧은 게 있죠. 보통 여자 부츠들이 좀 이게 높지 않고 짧은 게 많습니다. 종아리가 근육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조금 더 밑에가 두껍기 때문에.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커프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츠 브랜드마다 혹은 모델마다 높낮이가 좀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어 쉘이라고 밑에 부분이 있죠. 보통 이제 밑에 부분의 쉘이 위에 부분의 쉘보다는 좀 강한 편입니다. 위로 갈수록 좀 부드러워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스터라고 많이들 이제 썼었죠. 이제 파워벨트. 이제 이게 사실은 목적이 탄성에 대한 목적인데, 과거에 부스터가 조금 히트를 치고 유행을 했을 때 부츠의 밑에 부분은 강하고 위에가 부드러워야 되는 건, 밑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견고한 어떤 힘 전달이라든지 정교한 컨트롤을 요하는데, 위로 갈수록 우리가 움직임이 너무 로봇처럼 경직되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레벨에 맞는 강도에서 위에 플렉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에는 다 허당이고 부드러운데 위에를 너무 딱딱한 부스터를 쫄라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무릎을 더 많이 쓰고 무릎에 대한 통증까지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스트랩이라는 건 우리가 탄성 있는 어떤 목적으로 좀 장착돼야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아까 부츠 안에 들어가 있는 붓보드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버클, 그다음에 이너 부츠죠. 이너 부츠도 이제 이 밑에 피팅감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겹겹이 레이어가 좀 두껍게 되어 있고요. 이 종아리 부분은 우리가 되게 이제 그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얇거나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스라는 거 많이들 이제 좀 많이 이제 쓰시죠. 플렉스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하시죠. 사실 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수준에 맞춰서 이제 높게 강한 걸 원하시는 분들 높게 이제 측정되어 있는 부츠를 쓰시는데, 이게 참 주관적입니다. 인터내셔널한 어떤 이 기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었을 때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정경각도가 조금 있는 부츠들은 강하게 나온 플렉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표현하시는 분 계시고, 부츠가 조금 세워져 있는 부츠면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경우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에 맞춰서 플렉스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은근히 이 발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무릎에 대한 정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턱대고 강한 걸 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정렬을 좀 맞춰놓은 상태에서 올바른 플렉스를 조금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제 우리가 그 보통은 국내에서 스키를 타게 되면은 많이들 쏘시죠. 잘 타시는 분들은. 예, 뭐 외국이랑 환경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그 보통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플렉스에 대한 분들이 조금 높게 이제 그 선택하신 경우가 많은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부츠 회사들이 이제 좀 극단화시켜서 선수용과 일반 대중적인 부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완전히 다르게 이게 선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소위 말하는 선수의 부츠들은 아예 선수 목적이고 일반 데모용 부츠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선수용 부츠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졌지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스펙을 선택하는 걸 반대했는데 요즘은 브랜드들마다 이제 부츠 쇠 자체의 성향들이 많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뭐 맞는 정도의 조금 숫자가 너무 낮지 않은 플렉스들을 요즘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부츠가 이제 소재들에 대한 건데 이제 열성형이 가능해서 이제 열성형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고 이제 요즘 경량화돼서 이제 많이 스키 투어링 부츠들도 있죠. 비쌉니다. 프라이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레이싱 부츠들이 비쌉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폴리우리탄을 많이 쓴 게 이제 보통 레이싱 부츠의 내용들이고 예,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웨비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전달이 안 될 거라는 걸 좀 우려해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발이 무너졌다, 뭐 아니면 평발이다, 내려앉았다라는 말들. 이쪽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츠 쳤을 때 여기가 안 아픈 분은 없는데, 그럼 부츠 회사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넓게 안 만드냐? 예, 여기 넓게 만들면 발목이 더 안쪽으로 꺾입니다. 어차피 피팅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나 발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츠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부츠 회사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보통은 여기를 아프면 늘리게 되는데 문제는 늘렸을 때 안 아플 수 있겠지만 발이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사실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결과들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영상 보시면 사진 보시면은 이제 발가락 올렸죠. 이제 발가락 올리게 되면 아치가 끌어올린다는 어떤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라는 어떤 원리인데 이렇게 아치가 끌어올리게 되면 아치 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발이 좀 틀어지게 되는 어떤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부분에 대한 부츠를 늘리거나 깎더라도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를 맞출 때는 틀어진 상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기능을 개선시켜서 맞추는 건데 이건 물론 작업자의 어떤 전문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아치를 서포트했을 때 발목 관절 위치와 두 번째 발가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무릎 정렬. 이거는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안쪽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엣징을 많이 안쪽을 쓰지 못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발가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가 조금 긴 편이신데 이게 발이 틀어졌을 때는 우리가 외반이라 해서 무지외반, 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이게 공간이 있다고 착각해서 여기가 스트레스 있는 내용들을 인지를 못 하세요. 근데 발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발가락이 이쪽으로 똑바라집니다. 그럼 여기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쇠를 깎거나 늘리는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예. 이렇게 여기에 공간이 있는 상태가 되면 발목을 세워주는 거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이랬을 땐 스킹했을 때 무릎 각도라든지 엣징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쪽 바깥쪽이 육발이라고 하죠. 이 바깥쪽. 여기 튀어나온 경우들은 물론 늘리긴 늘려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발을 서포트해서 발의 위치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쉘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사실 우리가 아픈데 그냥 깎고 늘리고 해서 효과를 못 본 부분들이 이렇게 발에 대한 형태들을 이제 좀 개선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그 부분만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발은 그쪽으로 계속 삐져나가서 이게 아픈 게 해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팔자로 서 있는 게 편하신 분이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무릎을 구렸을 때 무릎이 오히려 보상으로 이제 많이 벌어지게 돼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을 벌려서는 이제 스키를 타진 않으니까, 예, 물론 이건 더 문제가 되겠죠. 예. 발을 11자로 섰을 때 무릎이 많이 모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발을 벌렸던 거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그 발가락 올렸을 때가 내 발의 고유의 어떤 본래의 발을 좀 재현하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러고 탈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게 발가락 올렸을 때 건이 끌어 올라가면서 발목 위치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무릎 위치가 확실히 좀 나아지거든요, 방향과. 그랬을 때 무릎을 구리게 되면 움직임에서는 무릎 위치가 좀 덜 벌어지고 덜 모이는 어떤 조금 좋은 정렬에 가깝게 근라치로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타고난 형태가 X자다리도 있고 O다리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나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뭐 기존에 무조건 이걸 똑바로 맞출 수는 없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더 개선되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발의 형태를 조금 잘 재현을 했을 때 무릎 위치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왼발 같은 경우는 발의 형태를 재현했을 때 무릎 방향이 더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치라는 내용들이 무너졌다고 무조건 올리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바깥으로 무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스킬 탈 때 안쪽을 더 꺾어야 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건 스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거를 퍼센트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경험상 한 8, 90% 이상이 왼쪽 발이 좀 더 내려앉아서 보상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케이스들이 왼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 탈 때 왼쪽은 안쪽을 잘 못 밟고 타이밍이 늦고 거꾸로 또 오른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좀 안쪽으로 꺾여서 체중이 많이 오른쪽으로 실리세요. 그래서 왼쪽은 타이밍이 늦고 오른쪽은 너무 과도하게 애증이 뒤에가 테일이 쓸린다라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짝재기가 좋지는 않은 거라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스키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좌우가 내가 짝재기라는 걸 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많이. 근데 스키를 타보면 그걸 너무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스키라는 걸 통해서 내 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고민거리들을 알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스포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그 발가락 올려서 아치가 앞쪽이랑 뒤꿈치가 좀 견고한 상태에서는 무릎을 구렸을 때 이 뒤꿈치가 컨택된 상태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아킬선이 타이트하다든지 앞에가 힘이 너무 없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뒤꿈치가 뜨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쏠렸을 때 너무 앞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가 상체가 보상으로 뒤로 제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경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뒤로 몸이 빠지는 이유는 앞으로 너무 쏠려도 턴 후반에 뒤로 빠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앞에 자꾸만 대라고 하면 뒤가 더 들립니다. 그러면 턴 후반엔 더 전체적인 모션이 뒤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건 단문 스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골프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들이 우리가 체력이 피로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아치가 다운되거든요. 하루에도 우리가 한두 시간을 가볍게 러닝을 하게 되면 발이 안쪽으로 6도에서 8도 정도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아치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발 앞에가 내려앉으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점점 뒤로 상체가 제껴지는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일수록 앞으로 체중을 실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이론은 맞지만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발 앞에가 견고한 상태에서 뒤꿈치가 붙어 있으면 전체적인 자세가 올바르게 중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배 나온 자세, 이게 발가락 올렸을 때 여러분들도 재현해 볼 수 있는 게 발가락 올렸을 때 뒤꿈치에 좀 체중 실리게 되면 올바른 자세, 포스처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자세와 이 자세의 차이. 예, 이걸 뭐 연출한 게 아니라 누구나 보시면, 거울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오른발 같은 경우는 아치를 좀 무너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세웠을 때 이 좌우의 이 커프라 그러죠. 위에서의 어떤 쉐의 공간감에 어떤 큰 차이가 없는데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아치를 좀 서포트를 안 벌어지게끔 한다고 했을 때도 다리 자체가 휘어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공간감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거 쉘만 신었을 텐데 인어부츠를 신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다리가 더 안쪽으로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건 무릎 위치가 두 번째 발가락인데 정렬이 똑바른 상태에서 두 번째냐? 부츠를 신어서 비틀어져서 두 번째냐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항상 그 정렬이 좋은 상태에서 이 무릎 위치라든지 발목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잘 맞춰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이제 가만히 그냥 가볍게 구부러진 상태냐, 구부렸을 때냐의 내용들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렬을 고다야 되는데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자세라는 게 굉장히 움직임이 많죠. 예를 들면 플랫하게 우리가 직할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자세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렬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면 엣지가 조금만 움직였을 때 바로 걸려버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플랫한 상태가 안 되면 어떤 선수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이렇게 방향 전환할 때 게이트 탈 때 우리가 엣지가 미리 걸려버리게 되면 다다닥 되는 어떤 이런 동작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 턴에 대한 어떤 전환 동작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대로 체중을 떨어뜨렸을 때 플랫하게 스키가 판이 부츠 바닥이 플랫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피팅을 잘 해서 좀 좋은 형태의 또 몸도 타고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굉장히 이제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어떤 피팅 내용입니다. 자, 부추에 대한 정경 각도인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조정을 안 해서 이제 좀 연출을 해본 건데 부추가 너무 세워져 있는 부추가 돼 있거나 아니면 혹은 종아리가 너무 얇은 분들은 아예 다리가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를 낮추는 게 좀 쉽지가 않고요. 거꾸로 종아리가 너무 두꺼운 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종아리 자체가 정경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체를 뒤로 자꾸만 넘기려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자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정경 각도에 대한 부분들도 다리 두께라든지 다리 형태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전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캔팅에 대한 기능을 좀 보완한다든지 패드를 좀 집어넣어서 좀 일체감 있게끔 좌우로 같이 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조정한다든지 혹은 그 이전에 인솔을 통해서 최대한 다리 정렬을 좀 맞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들의 어떤 각도를 맞췄을 때는 이 전체적인 센터가 부츠의 센터에서 움직임을 줬을 때 이제 앞뒤가 같이 골고루 체중이 실린 상태.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센터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게 몸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움직임이라든지 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작업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좀 제가 사진에 대한 예를 좀 넣어놨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발가락이 많이 휘어 있는 실제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제 이렇게 이게 변형된 거기 때문에 또 반대로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발 형태를 있는 그대로 맞추게 되면 틀어지는 걸 맞추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형태를 좀 원래 발 형태라든지 무릎 위치를 개선시킨 상태로 이렇게 재현하게 되면 이제 발가락 형태도 이게 좀 변화를 줄 수 있고요. 무릎 정렬도 좀 고든 형태의 어떤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발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 베이스를 잘 맞추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츠의 어떤 겉에 쉘들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다리 형태에 맞게끔 정경 각도라든지 좌우 캔팅에 대한 부분들을 밸런스 맞추는 게 하나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부츠를 작업하는 뭐 작업 내용인데 이렇게 안에서 히팅을 해가지고 어떤 툴을 넣어서 이제 아픈 부분이나 좁은 부분을 늘리는 작업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깎아내가지고 이제 공간을 발을 잘 맞추는 어떤 이런 작업 내용들이 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쉘에서는. 이렇게 빈 공간들을 잘 맞춰진 인솔과 잘 맞춰진 쉘에서 빈 공간들을 바란스 좋게끔 메꾸는 작업에 어떤 이너부츠 포밍이라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패드라든지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다리 모양과 움직임을 고려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두께라든지 위치를 조정해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또 스킹을 하고 또 이제 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고 또 이런 내용들의 두께라든지 위치를 좀 미세 조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 옛날에 그 일본 데이터라서 뭐 이게 사실은 뭐 좋은 이미지라 제가 이제 그대로 일단 좀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우리 팔자그럼 예, 양쪽 팔자. 근데 오른발 팔자가 제일 많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보수적인 숫자니까 좀 참고만 하셔야 되고 일단 제일 많은 게 일단 오른발이 더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재미난 건 우리가 이거는 평상시에 뭐 스키에서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팔자걸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발이든 저런 발이든 이런 발이든 골프 같은 경우는 오른발 똑바로 왼발 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 재미난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발이 팔자인 경우는 보통은 오른발이 더 무릎과 발목이 안쪽으로 구부렸을 때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런 케이스도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거울 보시거나 해서 한번 보시면 발을 양쪽 다 11자 섰을 때 무릎을 구렸을 때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왼쪽에 비해서는 좀 많은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보통은 무릎이라든지 어깨가 같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왼발이 안쪽에 좀 타임이 늦다는 얘기가 몸이 오른쪽으로 상체가 끼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은 과도한 엣징이 들어간 무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꾸로 강한 엣징을 못 넣는 케이스들이고요. 왼쪽이 올라가 있으면 왼쪽은 바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왼발 안쪽은 또 거꾸로 타이밍이 좀 늦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좀 뭐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게이트라는 걸 탔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건 왼발은 타이밍이 늦고 오른발은 좀 과도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체중은 오른쪽이 많이 싣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좀 그 말씀을 빨리 드리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 요거 마지막 영상은 한번 부추가 우리가 안에 발을 껍데기에다 쉘에다 집어넣어 봤을 때 이렇게 발이 어떤 상태인지를 연상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부추 안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내 발이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궁금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장비가 3D를 스캐닝해서 우리가 부추 브랜드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안에 스캐닝되어 있는 3D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걸 발을 입혀볼 수 있는 어떤 장비에 대한 영상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도록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3D로 스캐닝하면 예, 발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 모양까지도요. 이렇게 발바닥에서의 압력이라든지 발의 형태적인 부분들을 예,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뭐 발에 변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개선시키는 내용들 이후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참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인솔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3D 데이터를 이제 저렇게 부츠 안에다 씌워볼 수가 있으면 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입혀볼 수 있는데 그러면 부츠 안에서 저렇게 공간이 어디가 타이트한지 어디가 많이 비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 네, 박종호 대표님 긴 시간 동안 매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해주시고 또 너무 좋은 내용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참여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호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혹은 Q&A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발표가 다 끝난 뒤에 정리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현재 질의 사항이 없는 질문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서 있을 때는 다리가 되게 곧은 편인데 스키를 신고 네. 이제 압력이 이제 작용할 때 이렇게 X다리 모양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인데. 네. 근데 또 여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서 있을 때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력이 받았을 때 이제 무릎 모양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튜닝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츠 피팅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제 스키 타시면서 여성분들이 무릎이 좀 모이는 경우들을 많이들 뭐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체중이 실렸을 때 움직임,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스포츠라는 게 움직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잘 들리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보통은 우리가 아치 쪽이 이제 저하된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발이라는 게 이제 발을 지탱도 하고 이제 움직이고 뭐 추진력으로 차고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골반 구조가 남자보다는 좀 넓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중이 있었을 때 안쪽으로 좀 모이는 경우들이 뭐 상당히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 옵션으로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든 편이신데 체중 실렸을 때 무릎이 모인다는 건 기능적으로는 안쪽이 많이 무너져 있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이 저하되는 어떤 아치 형태를 갖고 계신 내용이죠. 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 놓으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치 부분을 서포트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예. 강조할 수 있다. 네, 물론 아치라는 게 뭐 발의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있지만 네네. 주로 이제 안쪽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좀 많이 필요한 케이스시죠. 네. 네, 그리고 질문이 지금 하나 등록이 됐는데요. 최근서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이 점점 평발로 변형이 되어가면 주산골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아치가 높은 발은 육발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은 스키부츠 신어서 더 많이 티가 나는 거지, 평상시에도 아치가 많이 높아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쏠리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거기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평생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키부츠 신었을 때 좀 극단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압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돌출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최근수님 응답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이렇게 박정호 대표님의 발표는 여기서 이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 있을 경우에 이제 마무리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양성철 서경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지 정렬이 스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들어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철 교수님, 네, 네,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맞나요? 비디오는 네, 지금 안, 잘 나오고 상관없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죠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경대학교 양성철입니다. 오늘 앞서 은승표 원장님이랑 그리고 현재 의과학부의 위원장님이시죠. 은승표 원장님이랑 시다스의 박정호 대표님이 원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랑 좀 같은 내용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실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자료를 좀 모아봤고요. 실제 스키 탈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되게 무릎 관절에도 안 좋게 영향이 미치는데 그 케이스가 이제 일단 저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내용은 이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요. 그, 제가 사실은 89년, 아니, 99년, 89년도에 캐나다에서 스키 공부하고 비디오 출시하면서 그곳에 이제 발목의 움직임에 대한 부츠 소관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제 실었었고, 그게 한국에서는 되게 좀 논란도 되기도 하고 센세이션 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굿즈 안에서의 발목의 움직임은요, 되게 아주 여러 가지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에 전달되는 힘의 영향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목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은 사실은 균형이랑 밸런스죠. 그다음에 스키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움직임을 스키 붓으로 신고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뭐 비슷한 그림도 많이 보셨지만 발목 관절 이 가운데 있는 그 그림처럼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 발이 어떠한 스포츠를 해도 스키를 타도 축구를 해도 어떠한 스포츠를 해도 되게 아주 좀 부상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력도 되게 좋은 발이 되는 반면에 이 지금 프로네이티드 같이 이 발이 이제 제 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위의 그림처럼 이런 발에 해당됩니다. 특히 양쪽이 그런데 오른발이 조금 더 심한 상태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고자 저도 박정호 대표한테 한 20년 전서부터 가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그게 이제 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에 1차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셰프린이라는 월드컵 되게 유명한 여자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케이스에도 이 분석한 내용들 보면은 레프트 풋이 프로네이팅 된 케이스죠. 아까 떤 케이스냐면은 요런 케이스가 된 거죠. 왼발이. 그러다 보니까 이 왼발이 이렇게 되니까 이 선수도 턴 시작 부분에서 힙이 로테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어, 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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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 고관절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됐었고, 이게 결국은 경기력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력에 영향이 미친다라는 의미는 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구체화시키면요. 약간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네이티드 같은 경우는 아까 셰프린처럼 선수처럼 이런 무릎 각도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K자 무릎이 되는 반면에 어, 이러한 발목의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의 오다리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제 수많은 붓주 전문가들이 캔팅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캔팅은 발바닥의 위치를 발바닥의 제일 설면에 닿고 있는 지면에 닿고 있는 발바닥의 각도를 조정하지 않고 발목서부터 꺾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팽배해서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인솔이라든지 발바닥 전체의 그 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수많은 이제 월드컵 선수들과 일반 그 스포츠 하는 대표팀들이 이제 어떠한 족부에 관련된 거를 이 고관절과의 수직 관계의 얼라이먼트를 맞추면서 이제 경기력 향상이나 부상 예방을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그 프로네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아까 가장 발목이 정확하게 올라온 이 시점에서의 발목인데요. 스키를 신고 있는 그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의 이 자세와 요거 같은 경우는 발목이 안으로 약간의 그 프로네이티드처럼 제발처럼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의 차이를 보시면은요. 오른쪽 그림은 여기 그 지면, 그러니까 설면, 경사면과의 어떤 스키판에 대한 이 거리가 되게 이렇게 폭이 되게 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똑같은 경사면에 프로네이티드 발목이 안으로 꺾여 있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붓줄을 신고 무너져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각이 이렇게 작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프로네이티드를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마만큼의 에지 각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상체를 돌리거나 골반을 돌리거나 무릎을 넣어서 이 엣지 각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또는 필요치 않은 그런 동작들이 스키를 타는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의 한 예로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번에 우리 그 팀의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내려오시는 분인데 그린에서 12월 달에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걸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어유, 어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다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이제 박정호 대표한테 가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부츠 튜닝을 통해서 오른발이 이렇게 네 반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뭐 책상 위에서 잘 때 한쪽으로 틀어서 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옳지 않은 다리를 한쪽만 꼬고 있다라든지 그런 옳지 않은 습관들이 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하루의 그 생활 패턴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이제 옳게 고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보시면은 오른발에 비해서 왼발은 이렇게 잘 정렬이 이렇게 돼서 압력도 잘 들어가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왼발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죠. 자, 이런 케이스들을 이게 실제 그 선생님이 사용했던 스키 굿즈인데 제가 물론 인솔은 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인솔도 하고 조금 더 모질라 가지고 이렇게 이너 굿즈를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아까 그 은승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그 외국에서의 그 맵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좀 발목이 세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스키 타는데 영향력이 옳게 좀 미치는 방향으로 이제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붙인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한 상태에서 이제 한두 주 정도 있다가 이제 레드에서 영상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후경 포지션이지만 그래도 많이 아까보다는 조금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상태로만 진행할 수는 없어서 옳게 포지션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 거죠. 우리 8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동일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레벨 2 검정 3월 2일 날 레벨 2 검정 때의 영상인데요. 이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시원이 안 들어오는 거. 되게 완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스키 타는 거 보면은 이 오른쪽 다리가 되게 아까처럼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발목의 상하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압력 전달의 시기라든지 이런 타이밍들을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해서 좀 완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무릎도 많이 아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2월 달에 이런 자세였었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흘렀을 때 이런 자세였고 그다음에 3월 2일 날 이제 검정 때 이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츠 튜닝을 통해서 K자 무릎이 이렇게 완화됐고 처음에는 본인이 쓰던 타이밍과 본인이 그 전달했던 그런 압력의 그 발바닥의 위치들을 다 수정 보완을 해서 이렇게 바꾼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온 상태죠. 근데 이게 부츠 튜닝이나 인솔을 한 번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솔을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인솔을 하셔야 된다. 이거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다스 본사나 이렇게 갔다 오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만 그 시즌에 한 번만 하면은 되는 줄 아시고 그냥 계속 냅두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인솔은 12월 달에 만약에 11월 달에 했다고 하면은 보통 한 2, 3주, 3, 4주에 한두 차례 더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키 같은 경우는 내 무게를 골반을 통해서 발바닥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인솔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관절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얼라이먼트들이 조금 빠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키 시즌에 뭐 예전에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인솔 하셨대요. 그래서 언제 하셨어요? 근데 7년 전에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2000년대 초에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을 때 인솔을 하러 어 그때 그 월드컵 선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솔 제작하려고 70명이 따라왔었어요. 70명이 따라와서 그 파이널 부츠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때 이제 무슨 다른 브랜드에서 헤드로 브랜딩을 바꾸면서 이제 70명이 와서 그 한 번 타고 계속 튜닝하고 한 번 타고 튜닝하면서 분석들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알아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했었는데, 한 번에, 한 번을 했다고 이게 다 완성된 거는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1차 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친구가 그 특히 스노우플렉스 실내에서 스키를 타면은요 그 어, 장단점들이 되게 현장에서 되게 금방 나타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오른쪽 발과 지금 왼발과의 어, 봤었을 때 어떤 쪽이 더 괜찮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분들은 이쪽 왼발이 더 엣지도 있고 외양도 좀 많이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길 원해서 오른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주니어 기선전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 학생도 사실은 제가 이 학부형을 알아서 은승표 원장님이랑 이 영상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줌으로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무릎이 되게 안 좋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진단을 하셨고 이거를 진단을 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학생도 결국은 인솔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붓지 안에 패드를 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인솔을 하고 패드 어, 되기 전에 어, 이번에 그 주니어 기선전에 나왔는데요. 잘하기 시작한 스키 2세. 자, 이렇게 요번에 나오게 됐는데 왼발 자체가 완전 좀 많이 완화된 오른발과 왼발이 조금 많이 완화된 상태예요. 오른발, 왼발. 왼발은 아직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 아까처럼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도자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양이를 가리켰던 겨울의 지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지속적으로 힘의 움직임이라든지 발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계속 더 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요 그림은요, 1월 2일 날, 제가 용평에서, 이때가 저녁 6시인가 7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기 은승표 원장님한테 이제, 어, 이게 오타가 났네. 정형외과인데, 이때 찾아가가지고 붓줄을 신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 요걸 한번 보면은요, 그 아까 여기에 그 붓주 뒤에 제가 245에 인솔을 착용한 이 붓주인데요. 당시 때 이제 어, 오전 오후 스키를 타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저녁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되게 발이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병원이 원체 이제 신건물이다 새 거다 보니까 저는 붓줄을 신고 이렇게 뒤꿈치를 좀 쳐야지 이 안으로 이게 잘 밀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찍었는데 이러한 뒤꿈치에 이 공간이 있는 거를 제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었을 때는 약간 이물감도 없잖아 있고 밀착감도 잘 안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엑스레이 선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아까 요거는 인솔을 이렇게 밑에 보면 인솔이 이렇게 장착돼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인솔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빼버렸더니 이제 발바닥이 탁 밀착이 됐는데 사실은 밀착이 됐지만 저쪽 반대쪽 측면에서는 찍히지는 않았지만 제 발이 네 발 아까 프로네이티드이기 때문에 아마 안쪽으로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한번 저쪽 안에 쪽까지 발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한번 찍고 싶은 게 이제 그거 다음 계획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인솔을 뺀 다음에는 이렇게 잘 발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꾹 하고 힘을 주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아주 고속기어 빼고서는 웬만한 턴에서는 발바닥에 힘을 전체적으로 빼면서 그 고관절에서의 전달되는 그 힘이 발바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수직 관계에서의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목이랑 무릎에 그 힘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임이나 어떠한 관절의 이렇게 유연함들이 스키 탈 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한번 구부려 봐서 이 붓즈 안에서의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심지어 제가 일부러 의도한 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그 촬영하러 같이 간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붓즈가 265를 신었길래 그 붓즈를 빼고 제 거랑 바꿔서 제가 신은 상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2년도에서 94년도까지 제가 스키 선수를 하면서 제 발이 265인 줄 알았어요. 근데 94년도에 캐나다 이민 가서 스키 공부하면서 제 발이 65가 아니고 245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서부터 이제 붓줄을 사이즈를 2cm나 줄여서 이제 신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265를 신었을 때 이렇게 뒤에 공간이 이렇게 남고 아래, 위에 특히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는데요. 이런 붓줄을 신고 스키를 타시게 되면은 스키판이 좌우로 바바바바 이렇게 떨게 돼요. 스키가 좌우로 떨리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내가 스키 붓주가 되게 크구나. 특히 발볼이 넓구나. 그러니까 공간이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붓주를 265를 신었을 때 이렇게 공간이 크게 육안상으로도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패드를 이쪽 왼쪽 발에다가 댄 상태에서의 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 어디죠? 이 뼈 있는 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도 육안상으로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지금 패드를 붙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를 붙였을 때 관절의 그 수직 관계,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얇은 거 한 장 가지고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키를 탈 때는요, 정말 그 하지정렬이 잘 돼 있어야지, 되게, 힘도 안 들이면서 스키판에 힘이 잘 전달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한 정교한 그런 테크닉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키판 전체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냥 제가 예전에는 이 엣지를 넣기 위해서 여기 발목 복숭아뼈나 여기를 이쪽 안쪽으로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스키를 일부러 돌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는 없죠. 충분히 사이드 컷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스키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발바닥 전체로만 압력을 전달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활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그 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랑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 있었는데 이 당시 때 이제 저는 당시 때 이제 모든 선수들을 다 시다스 본사를 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장애인 선수들이 특히나 시각 선수들 같은 경우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바일 폰을 볼 때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가까이 대고 웅크리고 보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자세가 수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반이라든지 자세들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고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형님한테 의뢰를 하고 은승평 원장님한테 가서 여자 선수인데 하지 전체 이 나오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하지 정렬 위치까지도 한번 본 적도 있었어요. 하도 골반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서. 근데 다행히 괜찮다라고 진단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 선수를 트레이너랑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해가면서 당시 때 이제 어, 이제 올림픽을 되게 준비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 선수들의 붓주들 보면은 이제 신체 이 붓주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그 공장에서 몰드를 하나의 사이즈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 발마다 다 이렇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맞추어 사용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과거에 제 붓이었었는데 시다스에서 다 일일이 제 발에 맞춰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라인딩하고 하는 사진들을 좀 찍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육발이라고 해서 새끼발가락이 아프면은 그쪽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에 뒤꿈치를 넓혀서 그쪽을 더 완화시킨다든지 발에 대한 거는 그 안에 발 전문가들이랑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냥 짧은 어떤 지식으로 그냥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좀 오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한테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사진은 한번 보시면 2월 14일 날 2014년 9월 20일 날 제 발이에요. 제 발이 2014년도 아직 뭐 예전 거 그냥 캡처한 거 제가 한 건데 이때와 이제 두 달, 세 달이 지났을 때 이 발과의 그 압력 분포도가 벌써 다르죠. 9월과 11월. 자, 9월과 11월. 이때는 아마 뒤꿈치 쪽에 왼쪽 뒤꿈치 쪽에 되게 많이 가 있는 상태고 11월 인솔을 한 그 다음에는 그래도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른쪽 뒤꿈치에도 좀 압력이 가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인솔을 하고 나서는 운동화를 신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아까 그 선수의 제가 이거는 다 이름을 좀 가렸습니다. 얼굴도 좀 가렸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좀 하이아치에 관련된 선수인데,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되게 이 당시 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눈이 이제 시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핸드폰을 가까이 보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 패턴도 좀 틀어져 있게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안 좋은데요. 이 선수를 정면에서의 이제 좌우 밸런스를 바라보는 경우 이제 평상시에 과도하게 이제 앞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이거는 시다스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 선수를 그때 관리해 가면서 지상 훈련, 그다음에 스키 기술들을 업데이트를 시켰었죠. 이 선수의 실제 발 형태를 보면 오른쪽 발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어, 이 발과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선수가 알파인 하기 전에 크로스 컨트리를 잠깐 탔는데 맨날 코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오른쪽 발이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야, 나가지 마. 자꾸 안쪽으로 해. 나가지 마, 나가지 마라고 수년을 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도 그걸 몰랐고 지도했던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도 아마 이런 부분을 봤었으면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아마 지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레슨이나
어떤 선수나 누구를 지도할 때, 이 발과 고관절과의 수직 관계를 먼저 보고, 보행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붓줄 튜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돼서 1년 만에 사실은 주니어 대표팀에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어, 어디죠?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에 되게 우수 사례로 꼽혀 있는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또 이거는 아까 시각 선수였지만 이 선수는 이제 지적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지적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똑똑한 지적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도 몸이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관리를 이제 시다스 본사에서 하고 또 고관절 스트레칭 제가 하라고 하는 거 매일같이 하고 해서 수년 뒤에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이 선수가 아까 우수 사례로 해서 지금 아까 여자 선수가 이렇게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지금 더 이상 스키는 안 하고 지금 아마 개인 사정에 의해서 따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도 잠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비대칭이 있거나 발목이 이렇게 틀어졌었을 때는요. 한쪽 턴이 길고 다른 한쪽 턴이 짧게 느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좌우 비대칭들이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비대칭 달라질 때는 저번에 1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을 계속 해야 돼요. 아, 내가 자꾸 오른손만 쓰고 있구나. 이제 왼손을 써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어,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을, 뭐 요즘에는 SNS에 나오면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정형외과나 이런 원장님들 찾아뵙고, 주기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시거나 스키를 하면은 훨씬 더 기쁨이 더 한결 더 두 배가 되죠. 왜냐하면은 사소한 어떤 그 정렬로 인해서 자기가 본인이 스키 탈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왜 오른발이 안 되지? 왜 왼쪽이 안 되지? 뭐 매번마다 스키 탈 때 그런 스트레스 받으니 그거보다는 이러한 의식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스키나 다른 스포츠에 되게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남에 제가 선수들 그때 가르칠 때 이거 찍었던 영상인데 이러신 분들 많으세요. 저도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세요. 통하죠. 근데 모르세요. 이분은. 저 멀리서 망원으로 찍었는데 어, 이분은 이제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걸으세요. 대단하시죠? 되게 많이 틀어졌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스키 부츠를 신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스키가 안 되고 막 무릎은 모아져 있고 아까 박정호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K자 이렇게 무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좋아하시는 스포츠에 어, 계속 발전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몸의 비대칭, 즉 뭐 저는 제가 한 40년 정도 스키를 타면서 느낀 게 이거에서의 많이 몸이 틀어져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데 이거와 이제 생활 패턴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발과의 이러한 어떠한 이런 발이 이렇게 좀 무너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뉴트럴 포지션이 어렵게 느껴져요. 스키 타실 때. 그다음에
이내지 넣는 게 좀 빠르게 타이밍이 벌써 확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힙 상체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K자 무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발목의 비대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인솔로 통해서 요렇게만 만들어 놔도 요 네 가지가 어느 정도는 한 8, 90%는 좀 해소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붓줄을 인솔을 한 붓줄을 벗었을 때가 문제가 되고, 맨발로 다녔을 때 그럼 또 원 상태로 되는데, 그때는 또 신발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형태에서 그 이 발목을 이렇게 뉴트럴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발목의 비대칭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요게 발목 스트레칭 관련된 운동은 SNS에 많이 나왔고요. 또 발을 서포트할 수 있는 아까 인솔 제작, 그다음에 붓주 튜닝, 그다음에 여기 뭐 한 가지 없지만 그 지속적으로 이제 정형외과 방문을 해서 어떻게 관절들이 계속 바뀌었는지도 확인도 필요로 할 겁니다. 붓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박정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라스트 폭만으로도 이게 충분한가? 또 안 그러면은 딱딱한 붓주를 신어야지 뭐 좋은 할주가 가능한 건지, 어떤 이런 선입견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팽배하게 우리나라나 해외 쪽에서 퍼져 있는데요. 이런 선입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슨에 뭐 요즘에 뭐 20만 원서부터 해서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스킬 레슨이 있지만, 그 레슨을 한 번 할 거를 그만두고 요런 데 붓주 튜닝 가서 한번 전문가에다가 문의하시면은 레슨하는 이상으로의 어떤 효과가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튜닝 했던 그 제 장비들, 그다음에 뭐 제 거 정경각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 이 과거에 이렇게 정경각 딴거리면 그냥 이렇게 인원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 포지션은 제가 앞으로 쏠려 있는데, 배가 나서 그런지 앞으로 쏠려 있는데 이 붓주도 당시 때 되게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마만큼은. 한 2, 3도 정도죠. 그래서 그 세움으로 인해서 발바닥 전체에 다 압력이 가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뭐 은승표 원장님이랑 그 박정호 대표님 얘기한 거가 거의 다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이런 실제로 제가 사례로 캐나다 이후에 제가 늘상 겨울에 하는 작업들과 과거에 이제 선수들한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공유 풀어주시면 되고요. 예. 양승철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부추 하지 정렬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스킹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뭐 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을 실제로 하시잖아요. 양 교수님께서는 이 엑스레이 위에서 이렇게 실제로 촬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모은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 같은데 좀 되게 흥미로운 발표 잘 봤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세 분의 발표가 다 마쳤고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2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뭐 잠깐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하지 정렬이 해부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츠 피팅을 통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우리의 실제 스킹이나 선수들의 스킹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지 정렬과 부츠 피팅에 관련해서 또 스킹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웨비나를 하는 이유는 뭐 아까 서두에서 의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런 스키의 어떤 과학적인 측면, 네, 그리고 되게 이 스키라는 운동이 되게 물리와 어떤 자연의 법칙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스키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의과학 스키 사이언스 세미나를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저희들의 노력이 이제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뭐 지난 웨비나 때 보셨겠지만 저희 오늘 발표했던 자료들은 또 유튜브로 정리가 돼서 다음 웨비나 즈음에 저희가 또 유튜브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참가하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자료를 먼저 선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질문 들어오는 동안 제가 이제 뭐 하나 예고를 하면 저희가 제 그 다음 3차 스키 사이언스 웨비나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축이 돼서 이제 좀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제가 정한 주제는 스키에 대한 미신과 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짜 스키 과학자 한 분과 예, 그다음에 현장의 플레이어 한 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 웨비나 설문과 여러 가지 자료, 여러분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할지는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음 3차 웨비나는 스키에 대한 미신과 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8분 정도가 지금 남아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신데요. 특별히 질문 사항이 없어서 네 그러면 저희 은승표 저희 발표자분들 다 지금 마이크 연결되시죠? 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저희 그 은수표 박사님, 은수표 원장님부터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좀 진지하게, 재밌기도 하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뭐 지금, 그렇지만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많이 퍼뜨려서, 이, 열심히 준비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박정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런 좋은 시간이 저도 사실 처음 이제 접하게 됐지만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성철 교수님. 네, 그 중복 때지만 뭐 앞서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이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그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발표자들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오늘 발표를 쭉 보면서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었던 어떤 부츠의 피팅과 그다음 하지 정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시즌 전에 미리 준비해서 이게 좀 시즌을 즐겁게 스킹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세미나 끝나시고 나가실 때 아마 설문이 뜰 겁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와 다음 발표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설문이 뜰 텐데 그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 반영해서 좀 더 나아지는 세미나, 웨비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이제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예, 다음 시즌을 준비하시고 저희와 함께 또 다음 웨비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차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